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원인이 무언가 하는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국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이후에 일으킨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서 60년 동안 걸어온 역사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가 걸어온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60년 역사를 놓고 보면 전반 30년은 세계 경제 역사의 최고의 기록인 최고의 동반성장을 일으켰는가 하면 후반 30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박정희 한강의 기적의 성격과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늘날 어려운 이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왜 대한민국의 기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에 한 30년 동안의 시대를 같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문정부 경제의 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경제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국 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 놀랍습니다. 우선 성장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민들의 소득의 분배의 양호함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양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0년 그게 플러스 50 정도까지 합치면 한 30년 정도의 기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기간이 세계에서 최고의 동반 성장의 역사를 썼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문정부에서 소위 포용성장이니 혹은 지난 한 수십 년, 한 20년 정도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경제성장도 하고 분배도 개선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날 한국 경제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분배는 악화되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일거에다 해결을 해서 세계 경제 역사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1인당 소득 3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그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8세기, 19세기에 후진국, 특히 저개발 국가를 식민지로 개척해서 식민지로 다스려서 식민지의 자원을 착취하고 또 국민들을 착취하면서, 말하자면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약자를 착취해서 분을 쌓아가지고 선진국으로 가는 게 거의 예외 없는 선진국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을 당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난 100년 사이에 한 2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나라가 1인당 소득 3만 불까지 올라간 예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경제학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경제 성장의 과정이 참 특이한 것은요, 국내
국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학계, 세계의 그 경제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기관에서 더 나가면 미국 정부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나름대로 경제가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 그 아젠다를 정해놓고 그걸 추진하는데 주류 경제학, 이 경제학의 주류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박정희를 만날 때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포항제철 하지 마라. 뭐 중화공업 하지 마라.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와서는 또 야금야금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룬 성과가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방식대로 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당시에 그 기적의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또 잊어버리고 시간이 바쁘면 또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갈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후진국 착취도 없고 식민지 착취도 없고 무에서 출발해서 세계 10위 안의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비법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딱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제가 상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키워서 기업을 통해서 부국을 만들고 그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 영토를 늘려서 세계 10위 안에 강국으로 이제 올라갔죠. 이 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만큼 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 오늘날 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재벌을 마이크. 이거 판때기 맨날 마이크가 나갔지. 나가버렸어. 마이크. 강원생이가 반대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이 모두의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있는 관리들이 특히 반기업적인 정서가 강한 정치 지향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을 없애야 되고, 예를 들면 삼성을 뭐 한 200~300개 중소기업으로 나누면 더 잘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실에 안 맞고 역사에 안 맞고 이론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 경제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을 10개 더 만들고 LG를 10개 더 만들고 대한민국 대기업을 각각 한 10개씩만 더 만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제가 전 세계 경제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걸어온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공산권과 자본주의권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은 어떤 주장을 하는 체제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기업을 전부 다 국유화해서 공산당이 관리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소득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그 정책을 추진한 게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끝없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순된 사회다. 왜 그러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청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바꿨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즉 이 모순된 말하자면 노동자와 기업 간의 노동자와 자본 간의 계급투쟁이라든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계급투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 불평등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다름이 있는 거예요. 절대 모든 사람이 소득을 같이 갖는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다른 건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등이 생겨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유럽의 선진국들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의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도 하고 물론 이제 독재 체제에서 독립하기도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끝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현혹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계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내건 체제가 뭐냐.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바꾸자 하는 수정 자본주의,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합 경제다. 혼합 경제라는 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좀 합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면 우리가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라는 체제를 유지해서 이렇게 갔지만 서구 유럽의 대륙국가, 불란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시죠? 이태리라든가 북부 이런 나라들,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예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하는데 그 방식이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체제를 뭐라고 부르느냐? 수정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60년 역사를 통해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일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들의 원래 체제를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980년대 말서부터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다 편입이 됐지만은 아직도 생각과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어떤 모양이냐? 전 세계는 기존의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체제 전환한 국가나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받아들이고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가능하면 정부가 세금을 부자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가능한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시 그걸 나누어 주면은 소득이 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이거를 재분배 정책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그 경제적인 국민들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년 동안 이런 정책을 하고 났는데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봉착하고 있느냐. 성장을 계속하면서 분배까지 개선하겠다고 국민을 현혹한 것입니다. 정치권은 끝없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고 혼합경제 체제를 하면 소득 불평등이 없어지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경제도 좋아진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고 후진국에서도 그런 말에 따라가지고 혼합경제 체제를 계속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전 세계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이 다 떨어져서 선진국 중에 미국을 빼놓고 1% 이상을 성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나라들이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경제 성장을 1%까지 낮추겠다고 얘기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성장을 잘하겠다고 다 얘기해요. 그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소득 분배는 더 나빠졌어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극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를 보면 저성장과 양극화가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후진국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당 소득 10,000불을 넘어서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소득 분배는 더 악화되는 아주 말하자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나라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한 나라고 어느 정책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한 정책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거나 추구했던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려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니까 경제학계에서 아무런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떡하냐? 정치인들은 그러나 계속해서 부자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중소기업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회가 좀 더 평등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지 성장은 어떻게 올리냐? 답이 없어요. 분배는 어떻게 개선하느냐? 아직도 답이 없다. 전 세계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앞으로 할 얘기는 그 답이 바로 박정희 시대의 성공 역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또 한국 경제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지난 60년 역사를 놓고 보면요. 전반 30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50 정부가 끝나는 1987년 87년 체제라고 부르죠. 여러분 87 체제까지 30년 기간은 연평균 9%가 넘는 성장을 했어요. 세계 최고야. 물론 그 당시엔 최고였지만 최근에 중국이 거의 10% 같은 가까운 성장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성장률로 따지면 중국한테는 우리가 떨어져요.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 셈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도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장률을 9% 이상 하면서 소득 분배가 계속해서 개선돼서 농촌과 도시의 삶이 같아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그룹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은 아직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중국은 성장률은 높게 유지했지만 소득 분배는 너무 나빠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악의 소득 분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30년, 60년대에서부터 80년 말까지 30년을 일컬어서 87년 체제, 민주화 이전까지를 합쳐서
이 기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특징은 1993년에 월드뱅크라고 하는 세계 경제 발전을 도와주는 은행 아시죠? 워싱턴에 있는 이 나라에서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하는 아주 책을 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분 동아시아의 5개 용이라는 그런 나라라든가 일본 이렇게 해서 동남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가 아니고 동북아죠. 우리는 일본, 한국은 동북아에 들어가고 다른 나라도 이제 동남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상당한 나라들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해서 아주 훌륭한 책을 하나 냈는데 연구소를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한강의 기적이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동반 성장 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최고의 포용적 성장을 이뤘다는 기록을 공인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한 50개국의 나라를 다 통틀어서 3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소득 분배가 양호한 정도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한국이 1등이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 반박적인 세력이 없잖아 있지요. 이런 사람 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박정희를 지우려고 해도 이 기록은 지울 수가 없는 인류 역사의 대기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약간 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87년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그럼 어떻게 왔냐? 우선 성장률을 보면요. 87년 체제 오기 전까지 연평균 9% 넘는 성장을 하던 경제가 88년서부터 그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계속 30년 동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면서 온 정치인들, 온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독재를 비민주를 청산하고 과거의 잘못된 경제 운영 정책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자유주의 경제를 하면 선진국을 간다고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들었잖아요. 선진국 3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반박정희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 선진국이 된다는 얘기를 지난 30년 동안 한 것입니다. 영국을 추월한다고 그러고 물론 영국 추월할 수 있어요. 영국이 워낙 못하니까 지금.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 있죠. KDI 한국개발연구원 제가 15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한국의 모든 경제연구소가 박정희는 하나도 공부 안 해요. 왜? 그 비민주적인 정부고 박정희가 한 정책은 경제학에서 하지 말라는 정책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도 반대하고 뭐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학 교수들이 다 반대한 그런 정책이고 이래서 박정희로부터는 배울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배워왔느냐? 선진국 가서 다 배워와서 그걸 정책으로 다 쓴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그 한 정책이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할아버지 이거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배워왔더니 성장률이 오늘날 2%도 안 되죠. 여러분 알죠? 마이너스 0.3% 지난 문제에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1%대의 성장을 하는 나라고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조만간에 0% 성장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당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연수를 그러니까 의원 연수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감사. 강의를 했죠. 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내건 정책을 하면 대한민국 조만간에 망한다. 0% 성장을 한다. 제가
2003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유시민 의원이라든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말하는 건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역사가 이미 그 추세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가 내건 이 정책은 바로 그 정책을 더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절대 더 좋아지게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지적을 해서 지금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여러분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까지 마저도 그 지난 30년 동안의 대한민국 경제 정책 그 패턴, 그 길을, 그 추세를 다 그냥 밟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정책마저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정책을 다 반대로 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이념과 정책을 사실은 실천한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씀은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걸어온 경제 정책 역사는 박정희 청산의 역사였고 그 결과가 오늘날 경제 성장률을 1%대까지 이제 끌어내리고 있고 이걸 계속하면 조만간에 0% 성장을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성장만 그러냐? 더 놀라운 것은 소득 분배가 말이에요. 90년대 들어와서 조금 낮아지는 듯 하지만 거꾸로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박정희식으로 하면 경제 성장도 좋아지고 선진국되면서 소득 분배도 좋아지고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그러는데 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소득 분배는 계속 악화돼서 오늘날 선진국이 부딪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를 꼭 닮은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망하는 선진국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쫓아간 이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의 그 비법을 다 버리고 그 반대로 한 결과라고 하는 걸 제가 암시하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재밌는 게요. 아까 제가 모두의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기업이 성장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오랫동안 제가 추적을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말이에요. 중견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견기업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의 숫자가 300인 이상 500인 이하면 이걸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300인 미만이면 그건 중소기업이라 부르고 500인 이상이면 이건 뭐 대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중견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300인에서 499인까지 고용하는 중견기업의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숫자가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988년서부터 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87년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사업체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 저 밑에서 출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대기업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에 중소기업밖에 없었어요. 삼성 중견기업이지 저게. 그놈의 중소기업을 다 대기업으로 이렇게 세운 게 2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끝없이 대기업의 사업체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제분 저희들 시대죠.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대학만 나오면 사방에서 일자리가 널브러져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의 사업체 숫자가 이건 1987년서부터 계속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중견기업, 대기업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니 오늘날 이게 바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제분이나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어디서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중소기업이 매년 10%에서 20% 정도씩 매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가는 거야. 이게 기업의 성장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2005년에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장을 하다가 노무현 정부가 하도 제가 노무현 정부 비판을 많이 하니 정경련에다가 저는 잘라라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 없어 좀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후진국에 다른 나라에 우리의 성공 경험을 전수시킨다고 그래서 지식 공유 사업이라는 걸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말하자면 그 외국에 가서 우리의 성공 경험을 전수하는 거죠. 그걸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뽑아가지고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강자죠. 역사적으로 문명도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국토도 강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나라 가서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요. 박사 대여섯 사람 데리고 가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이런 나라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겠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면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배울 거 없다 이거지 뭐. 지난 60년 동안 경제개발개혁을 9번이나 하고 말이에요. 5개년 계획을. 우리는 8번인가가 때려치고 말았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제 네트워크나 뭐 그 나라에는 뭐 IMF라든가 월드뱅크 사무실이 다 가서 너도나도 그 나라 도와준다고 야단이에요. 근데 그놈의 나라 경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한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 박정희 시대는 말이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이 20년 만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냐. 이거 자기네 아무리 기업을 키워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 두 번째, 또 하나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가려면은 수출을 안 하고는 100일 갈 방법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수출을 한다고 야단이야. 그 경제학 교과서에는 어떻게 하면 수출을 잘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후진국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수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수출이 안 늘어나. 한국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5, 6년 만에 10배가 늘어나고 말이야. 뭐 7, 8년 만에 100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거 어딨냐. 너 수출 그렇게 몇 배씩 100배씩 늘리는 그 비법 좀 알려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비법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20% 이상씩 매년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 속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50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매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30%에서 40% 정도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민주화 시대 이후의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육성정책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정부가 입만 열면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근데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돈을 그렇게 쓰는데 매년 중견기업에서 30, 40%가 그냥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니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어디 가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습니까 이게? 어? 중소기업 천국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재벌이라고 아기축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기업, 여러분 대기업 잘 이름을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새로 대기업이 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저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 한두 개 이건 IT 기업, 그거는 사실 제조업이 아니죠. 제조기업으로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기업은 전부 다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지고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청산한다고 할 시대는 대기업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경제가 올바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터키에서 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알려주는 바람에 제가 갔다 와서 터키가 7년 동안 연평균 8%씩 성장을 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아주 깜깜 큰 소리 치잖아요.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일자리를 늘리고 더 나가면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국내 투자를 계속해서 시설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행위를 살펴봐야 돼요.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체 투자하는 건 계속 늘어나요. 계속 견조하게 늘어나는데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늘어나요? 해외 투자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 딱 감이 올 거야. 민주주의 한다고 대한민국의 노조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전투적이야. 그건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제 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노조는 the most militant, 가장 전투적인 노조다 이렇게 이미 정평이 난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기업 규제, 대기업 규제, 온갖 규제 정책이 오니까 더구나 또 경제가 좀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국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해외에 나갈 필요가 또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출해서 돈 벌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해외에 팔아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젊은 사람들이 갈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투자하는 양은 비슷한데 그것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국내에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조장하는 이상한 정책을 계속하면서 말을 입만 열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사기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경제 정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늘린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인 거죠. 그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일자리를 죽이는 해외 투자를 조장해서 중국 도와주고 베트남 도와주고 뭐 온갖 해외, 더 나아가서는 미국까지 도와줘요. 미국까지. 아니 우리가 뭐 배가 불다고 미국까지 가서 도와줍니까 이게. 이런 정책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다. 맞습니다. 가까이. 예. 죄송합니다. 이게 참 제가 이런 강의를 별로 이렇게 해보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업의 총체적인 성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년 얼마씩 성장을 하는지를 데이터를 추적을 해봤더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20년, 그때 포함하는 20년 동안은 연평균 37%씩 증가했어요. 기업이. 계속해서 기업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이러니 이게 살기 좋은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기업의 성장률이 16%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1996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게 3%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업이 전혀 성장을 안 해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일자리가 누가 이렇게 안 살았어? 만들어져요. 어? 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이거 몇 밀리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절대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비가 오니까 큰일 났네 이거. 예, 이게 강의 결론이 이게 아직도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수출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출하는 건 뭐야? 기업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나가서 수출을 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기업들이 열심히 나가서 합니다. 수출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출을 아니하는 국내 내수 기업들은 피해를 봐요. 자원을 수출에다가 계속 지원을 하면 수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 말은 내수가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수출해서 번 돈을 가지고 와서 국내 투자로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렇죠.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한테 다 부품을 공급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게 전부 다 뭐 이 자영업이라든가 있잖아요. 식품,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이니까 이게 대기업이 잘 돼서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이 늘어나면 다 살아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더 좋은 일이냐? 대한민국의 서비스업뿐이 다 살아나. 제조업이 살아나면 서비스업뿐이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업을 일으켜서 수출을 늘리면 당분간 국내가 어려워졌다가 그 수출을 하는 것을 가져다가 국내로 다시 투자로 환원하기 시작하면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업, 일자리가 다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정희 시대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가져온 비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87 체제 이후에 대한 기업이 수출은 하되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좀 관성이 있고 우리가 수출을 잘하는 나라니까 수출은 열심히 지원을 해요. 근데 수출을 하고 돈을 벌면 국내 와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모르셨죠? 수도권 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권이 경기도에는 서울에는 대기업들이 공장을 1cm도 못 늘려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 아니면 어디를 가요? 지방 가면 뭐 인재가 있나요? 인력이 제대로 있나요? 전부 다 해외로 도망가는 거죠. 이러니 수출을 열심히 지원하면 그 기업이 돈을 벌어서 국내 와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업을 욕하면 안 돼. 규제를 통해서 투자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노조 문제, 대기업 청산하겠다는 대기업 규제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그 돈을 전부 다 해외로 들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뿐이에요. 그 쓰다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국내도 안 가져오고 국내 은행에 예치도 안 하고 외국 은행에만 예치를 해.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한민국 은행은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다 정부 하수인에다가 이게 대기업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 뭐 조 단위씩 하고 뭐 몇백억씩 되는데 대기업들이 은행에 돈을 예치할 때는 그냥 이자를 보고 예치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 예치하되 그 금융기관들이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의 향후 전략에도 자문을 하고 은행이 기업에 일종의 말하자면 그 새로운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지 기업들이 가서 돈을 내끼죠. 대한민국 은행은 다 이게 전당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 씨를 키워놓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을 가져다 국내에 뿌리지 않고 해외로 가져가거나 해외 은행에 예치를 해놓으니 여러분 누가 죽어요? 국내 중소기업이 다 죽지 이게. 일자리가 안 늘어니 젊은 사람 다 죽지 이거. 서비스업 다 죽지. 이게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경제학자들 일부는
대기업 나쁘는 거다. 아, 대기업이 왜 나빠요? 자기 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대기업이 해외로 가라고 해도 안 가겠다고, 국내에서 투자하겠다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그거 할 일이지. 이놈을 몰아내면서 국민들한테는 국민 여러분 좋은 일 납니다 하는 건 이건 사기치는 것이다. 이거 뭐 경제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영문 서적을 내서 지금 뭐 돌풍은 아니지만 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국제적으로 끌고 있는데 이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하는 모든 이 구매 행위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잘하는 사람 물건을 사서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이 차등을 만들어내는 거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는 기업 물품을 선택을 하면 못하는 기업은 분기 텐션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잘하는 기업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못하는 기업 너 주고 잘하면 죽는 거야. 이걸 통해서 모든 시장에 있는 기업을 다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주체라는 겁니다. 시장은. 그리고 그뿐이에요. 여러분 은행이라는 게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은행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하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말이야 은행이 그 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은 뭐냐? 여러분의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잘 굴려서 이자를 제일 잘 갚을 수 있는 기업과 개인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예금에다 금리도 많이 주고 이게 잘 돼야지 경제가 되는 거지. 아니 뭡니까 귀중한 여러분 예금을 받아가지고 맨날 부도 내는 기업이 빌려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그 귀중한 예금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기업인 줄 모르고 돈을 다 빌려줘가 다 망한 것이지.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 잘하는 기업, 상대 중소기업 중에도 장사 잘하는 중소기업,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라 개인 중에도 신용이 있는 사람, 사업도 아니 말하자면 일도 열심히 하고 봉급도 잘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도 잘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만 잘 들으세요.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주는 게 은행이 본분인 거예요. 이걸 잘 해야지만 경제가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를 전부 다 민주주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서 은행 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 맨날 그 짓을 하니까 은행이 발전할 수도 없고 경제도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은행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적자 내는 기업아 너 흑자를 내고 와라. 그럼 하느님같이 멋있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잘 못 내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거라. 그럼 다음번에 돈을 배 이상 빌려줄게. 이게 은행이 하는 일인데 그동안 사실 깎고 해온 것이죠. 무슨 햇살론이니 뭐냐 온갖 이명박 정부들이 다 거짓말이죠.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뭐예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가서 잘하는 기업만 골라서 돈을 지원하는 거야.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돈 벌겠다고 못하는 기업한테 가서 또 주식 삽니까? 그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지. 이게 요즘 정서로 본 말이야. 불평등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아무나 사람을 써요? 똑똑한 사람을 쓰지. 똑똑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 강의도 좀 들은 머리가 튄 사람을 직원들을 쓰지 아무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각 개인은 아무 기업이 나가요? 모두 다 대기업 간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게요. 대학 다닐 때 뭐 좌파 뭐 하던 놈들이 졸업할 때 다 대기업 간대.
근데 좌파 운동하면 제일 먼저 떠드는 게 뭐예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해야 된대. 졸업하면 다 대기업 간다는 거지.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그 경제적인 행동의 본질인 거예요. 제 말씀은 이 시장이라는 건 차별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그리고 차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조하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자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장에 가면 끝없이 메시지를 잘하는 기업은 누구야? 여러분 삼성이 왜 삼성 1등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 돌을 뿌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 중에 말이야 삼성 죽일놈 하면서 물건을 다 삼성 거 사잖아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냐. 죄송합니다. 이 당의 당직자도 그렇고 정치인들 다 정신 차려야 돼. 말로는 평등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겠다고 그러고 시장에 가면 거꾸로 잘하는 놈만 잘 살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최근에 무슨 뭐 중소기업 무슨 장관 됐다는 그 뭐 여성 있죠. 그런 분이 또 놀라운 사람이야. 입만 열면 대기업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돌아서면 다 대기업 잘 되는 일만 하는 거죠. 시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가 좋은 개인과 기업만 우대하는 것이지 아무나 함부로 다 공평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는데 오늘은 이 할머니, 오늘은 저 할머니, 할머니가 안 됐으니 맛없더라도 이 식당 좀 살려주자. 여러분 그러고 다닙니까? 맛있는 집만 찾아가는 것이요.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걸 더 잘해야 대한민국 식당업이 더 발전하고 더 맛있는 식당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치가 바로 박정희 시대의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위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상필벌이 지배하는 거예요. 신상필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진나라를 일으킨 이념적인 기소입니다. 중국의 법가 사상들이 한비자를 포함한 법가들이 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원칙을 내걸고 진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최초의 통일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필벌이라는 건 뭐냐? 성과를 내면 지원하고 성과가 없으면 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과가 없으면 버리겠다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야. 아시겠죠? 내가 왜 죽어? 나도 하자.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나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다 알죠? 이 교회 성경 아시는 분 좀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3인의 하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장이 있어요. 영어로는 The Story of Three Servants라고 해서 3인의 하인의 얘기야.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저 인천의 성결교회에 정동수 목사라고 아시죠? 최근에 많이 뜨잖아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 좀 해다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 얘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을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물론 거기 하면서 좌승이 박사가 왔다 가서 그 한 얘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주인이 말이에요. 멀리 출장을 가면서 그 자기 집에 3인의 하인한테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화죠. 그거를 5개를 하인한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2개를 두 번째 하인한테 주고 세 번째 하인한테는 하나를 주고 야 너희들 내가 오랫동안 출가를 할 터이니 이 돈을 잘 관리하거라. 그러고 떠났다. 그 메스터는 누구? 바로 하느님입니다.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이 하느님이 돌아오셨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이놈들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나한테 와서 보고를 좀 하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받은 하인이 와서 주님, 메스터
그 주인님이죠. 저는 이거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자를 붙여서 5개를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훌륭했다, 훌륭하다. 그 2개를 받은 하인이 와서 그 다음에 저도 열심히 해서 그 말을 4개로 늘렸습니다. 4개를 보여줍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하인이 금마 하나를 받은 하인이 와서 주인님, 저는 돈이 이게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많이 하면서 땅 속에 묻어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묻었다가 이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야, 이놈아, 남이 돈을 받았으면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잘 굴려서 뭘 좀 만들어야지. 너 바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돈 1달란트 금마 하나를 이뤄내라. 그걸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개를 10개로 만든 하인한테 야, 이건 네가 가져가라.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인 보고는 넌 나가라고 집으로 쫓겨났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시장에서 하는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소위 신상, 돈을 더 주고 게으름 피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벌을 내린다. 이게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보편적인 서양 문명의 문화의 기원입니다. 이게 이 동양과 서양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세상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돕는 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시장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불평등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약간 양심의 가책 같겠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그 선택의 본능을 묶어라. 선택할 수 있는 손을 묶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돈 100만 원 있으면 모든 사람한테 1조씩 다 나눠주고 공평하게 세상에 다 n분의 1로 놀아서 공평하게 돈을 쓰겠다고 작심하지 못하겠으면 절대 평등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주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등을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평등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사회주의자. 이놈들은 돌아서면 자기 배불릴 거 열심히 하면서 나서면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 너도 나도 전부 다 평등이야. 지역 평등, 지역 균형, 기업 생태계 균형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육성, 그 모든 게 다 같아진다. 세상에 그러면서 돌아서면 대기업 키우는 일, 시장을 하고 온갖 차별, 차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하는 거 까다로운 거예요. 이 선택하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 소비자로서 까다로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서비스를 계속 세계 최고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후진국 시절은 말이에요. 일본이 너무 서비스가 훌륭하고 그래서 아주 그 파이널 터치가 유명하다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가 일본 닫는가에 왜? 너무나 소비자가 까다로우니까 뭐 화장실 요즘 뭐 보면 이게 피카번쩍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선택하고 차별을 하고 차등을